한국 증시와 외환 시장, 너무 외국인에 의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약 어제처럼 갑자기 외국인들이 돌아선다면 증시와 외환 시장은 과연 누가 받쳐줄 거냐는 우려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는 지난 외환 위기와는 다르게 서든 스톱으로 인한 싱크홀형 푹 꺼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향후 증시와 또 외환 시장 향방과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지난주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했는데도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이 환투기 세력들 그리고 일본 외환 당국 간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최근에는 새로운 그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도 그 싱크홀형 IMF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그 FMC가 피벗을 얘기했죠. 그렇죠. 미국의 금리 인하니까 사실 요 요인은 엔화 강세의 요인입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에 그 일본은행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했죠. 이것도 엔화 강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기적으로 보면 3월 말 일본의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엔화 송금이 일본으로 가기 때문에 엔화 강세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제 환투기 세력이 엔화의 강세에 이렇게 베팅을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 엔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 여건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 국내 증권사들이 작년에 4월 달에 엔화를 사세요. 엔화를 통해서 미국의 국채를 사세요. 이게 아마 경쟁 매일경제신문인가요? 거기서 예. 사실 그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아주 그 참편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그 국내 증권사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마십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그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다 보니까 예. 사실 국내 증권사에서 다시 엔화 강세에 베팅하고 엔화로 미국의 국채를 이렇게 권유하는 이런 시각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엔화가 상당히 약세가 되고 있다. 오늘도 방금 전에 그 김채훈 PD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는 예. 엔달러 환율이 오늘은 151엔을 넘어서고 그렇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할 때가 149엔이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지금 150엔이 넘었습니다. 예. 엔화 약세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그 전망치를 보면 골드만삭스가 환투기에 있어서는 3개월 정도거든요. 3개월 정도 놓고 볼 때는 지금 엔달러니 151엔입니다. 이것이 더 올라가서 155엔까지 갈 것이다 하는 시각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일본 당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마이너스 금리제 해제하고 출구 전략하는데 엔화는 거꾸로 약세가 되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일본의 재무관이 펀더멘탈과 지금의 엔화 약세는 다른 움직임이다. 그래서 구두 개입해서 작년 11월에 구두 개입했던 모습에 재현되는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왜 일본 재무관이 엔화 약세가 일본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이렇게 투기적 요인이다, 다른 의미다 하는데 시장에서는 저 재무관의 얘기를 들을 정도로 환투기 세력이 엔화 약세에 베팅하지 않고 오히려 엔화 약세에 베팅했느냐 하면 지금 미국의 여건을 보면 예. 미국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훨씬 높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펀더멘탈, 소위 머큐리 요인 쪽에서 보면은 아무리 재무관이 엔화 약세가 일본의 펀더멘탈 대비해서 괴리가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국내 증권사들이 일본의 통화 정책이 변경된다 해서 정책적 요인은 환율을 이렇게 예상할 때 마스 요인입니다. 근데 경제는 머큐리 요인이 펀더멘탈 요인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국제 환투기 세력이든가 골드만삭스가 엔화 약세에 대해서 더 높게 전망하는 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도 아시겠죠? 미국 경제가 지금 일본 경제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 경제에서 붐프레이션까지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요인을 너무 정책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이 종종 간에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움직임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에 3월 회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피벗이니까 사실 피벗이니까 원화가 강세되고 미국의 달러가 약세되죠. 그리고 일본의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 해제하니까 엔화 예. 강세니까 지금 원화가 엔화에 동조화되니까 원화가 강세되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있죠. 예. 근데 지금 김철민 PD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원달러 환율은 제일 마지막에 3월 25일 정도 이쪽 되면 밖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1월 22일에 원달러 환율이 1330원대에서 계속해서 있다가 오히려 3월 FOMC 회의 끝나고 그다음에 3월 BOJ 회의가 끝난데도 불구하고 엔달러 환율은 다시 올라가서 1340원 내외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원달러 환율이 좀 변동폭이 많이 축소되다가 최근에 보면 10원 이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1년 전에 원화의 변동성이 아주 극심했던 때가 이번에 재현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럼 1년 전을 되돌아보자. 그때 원화 변동성이 어떻게 됐냐. 태국의 바타보다 더 변동성이 심했고 그렇죠. 사실 인도네시아보다 우리가 2배 이상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면 베트남 동화 대비해서 1년 전에는 5배 이상 돼서 한개 원화가 2류 통화되는 게 아니냐, 3류 통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자연스럽게 3월 회의 피본 얘기하고 일본 회의에서 엔화 강세가 될 수 있는 출구 전략했는데 왜 엔화는 이런 원달러 환율이 이런 현상이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궁금증이 있는 거죠. 예. 연체 환율들을 다 낮게 봤죠. 그렇죠. 근데 사실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 올라가서 지금 1340원대 아닙니까? 무슨 특이한 요인이 있느냐 하는 측면. 예. 그다음에 원화 변동폭이 굉장히 확대되다 보니까 이것 또한 무슨 요인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 궁금증이 새롭게 제기된다. 특히 3월 회의, FOMC 회의, 3월 BOJ 회의 이후에 이런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증이 있어서 오늘 그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경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이 연초에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낮게 잡았다. 이런 지적들 많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너무 낮게 잡았기 때문에 좀 환율을 쭉 올려야 된다. 예. 그리고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원달러 환율이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창용 총재가 매팍이죠. 재정정책에서는 국가 채무 때문에 경기 부양할 수가 없다. 그러면 환율이라도 좀 높게 유지해달라 하는 예. 입장에서 작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350원 그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궁금했던 사항을 이렇게 보면 3월 FOMC 회의에 피본 얘기했으니까 시청자분께서는 원달러이 떨어져서 원화가 강세되고 달러 약세되죠. 예. 달러 약세되죠. 왜냐하면 피봇을 시사했기 때문에요. 이론적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연초와 3월 회의의 예측 기관들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너무 통화정책 요인만, 미국의 통화정책 요인만 강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작년 12월에 올해 원달러 환율을 크게 낮게 잡았던 올해 연초의 그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는 하반기에 달러 인덱스가 80이 간다. 죄송합니다. 자꾸 목이 메서 그렇습니다. 예. 엔달러 환율이 125엔 간다.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 하향한다. 이렇게 했죠. 근데 이거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30원 가니까 예. 예측 기관들이 예측이 잘못 틀렸죠. 그렇죠. 근데 이제 3월 회의에 피본 얘기하니까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원달러 환율 하락하는 거냐 아니냐. 그런데 거꾸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지금은 마스연보다도 머큐리언이 우리도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면 미국 경제 성장률, 한국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자. 미국 경제 성장률 2%인데 예. 한국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든 원달러 환율이든 예. 너무 통화 정책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는 중요합니다는 그렇죠. 원달러 환율이든가 엔달러 환율이 뭐가 더 기본일까 했을 때는 펀더멘털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미국 경제 요인이 한국 경제에 더 높다. 그래서 사실 마스적인 측면, 미국의 예. 페드의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 되겠지만 머큐리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한국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한국의 펀더멘털이 미국보다 훨씬 낫다 예. 하는 것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지난 1월 22일 이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그리고 기업 밸류업 대책이 나온 이후 외국인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죠. 그런데 원달러 환율 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까? 네.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와 한국 외환시장 바친다 할 정도로 예. 지난 1월 22일 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이 나왔고 그다음에 2월 20일에는 밸류업 대책 1차 대책이 나왔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자금에 지금까지 한 14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요. 시청자분 때 밸류업 대책에 대해서 외국인의 하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요 유입되는 규모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 나올 때와 그다음에 밸류업 대책 나올 때를 더 세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1월 22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이 이렇게 나온다. 일본의 그 정책을 모방해서 이렇게 나온다 했을 때 그 위에 한 11조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기업의 밸류업 대책이 2월 26일 날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3월 26일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선 3조 3천억 정도로 유입이 들어왔긴 합니다는 사실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의 밸류업 대책에 대해서 진짜 핵심적인 외국인의 기대 수준 이렇게 나오지 않을 때는 예. 외국인 자금의 유입되더라도 이렇게 자금 규모가 축소된다는 차원에서 2차 대책이 나올 때 아마 시청자분이 어떤 쪽에 이렇게 강도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외국인의 자금 유입 규모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과 밸류업 대책을 나눠서 봤습니다. 예.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14조 원 정도 1월 20일에 들어왔는데요. 자, 누누이 말씀드리는 외국인 자금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대 1,000원을 곱하면 1조 원이죠. 예. 그러면 14개입니다. 14조 원이니까. 14조 하면 자, 10억 달러당 1조당 10원 정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으로 보면 사실 그 14조 들어왔다면 한 100원 정도는 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럼 1월 20일에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320원. 그럼 100원 정도 떨어진다면 지금 환율 수준으로 볼 때는 1,220원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1,330원. 자, 특히 FOMC 회의가 나오고 나서 원달러 환율이 1,340원으로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자, 외국인 자금은 원달러 환율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해외 투자 요인이 없다면 1,220원대까지 갖춰진 환율인데 예. 자, 한국인들의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여기서 한국인들은 존중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전부 해외 투자로 국내 증권사에 거의 해외 투자로 나가버리다 보니까 결국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환율을 100원 정도 원화 강세 원달러 환율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원달러는 거꾸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국내 한번 증시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채워지고 객이 채워지고 예. 주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부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원달러는 1,330원, 1,340원이라 하더라도 우리 정책 당국자라든가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외국인들이 나간다면 한국의 증시라든가 한국의 환시는 한국 사람들이 받쳐줘야 되는데요. 외국 사람이 받쳐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면 한국 증시 어떠냐. 자동차가 거리를 갈 때 갑작스럽게 싱크홀 훅 꺼지죠. 예. 푹 꺼지는 현상이 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우리 환시라든가 정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측면이 지금 궁금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시청자분도 다 궁금증이 나올 겁니다. 정책 당국은 이 점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그 대안을 한번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 자금은 들어오고 있고 오히려 한국에 있는 개인들의 자금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윈블던 현상이라고 하죠. 이 현상, 근데 외환 위기 당시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다고요? 네, 사실 윈블던 현상은 시청자분도 저보다 더 경제적 식견이 높기 때문에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 용어가 이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다들 아시는데 오랜만에 들어보시니까 제가 시청자분한테 한번 다시 한번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윈블던 효과라는 것은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있죠. 예. 그래서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서 요새 한국에서 사실 이렇게 미국의 프로 구단이 와서 이렇게 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미국의 모 구단에서 테니스 선수인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이렇게 그 구단주가 돼서 아마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야구인들 사이에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그 윈블던 대 영국 테니스에서는 잘 아시죠? 예. 그럼 영국 테니스에서는 영국 사람이 우승하는 횟수가 높아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우승하는 횟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밑에서 한국 증시에서는 주인인 한국 사람들이 또 한국 투자 주인이 돼야 되는데 외국인의 좌지우지되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게 빗대서
윈블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윈블던 현상이 굉장히 빨라진다 하는데 질적으로 보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윈블던 현상보다는 속도가 빠르다.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1997년에는 한국 사람에 비해서 해외 부동산이든 해외 증시는 그렇게 해외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외국인이 들어온 상태에서 예.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이 들어온 상태에서 외국인에 의해서 비중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윈블던 현상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떠냐 하면 자, 한국 증시가 또 한국의 환시가 외환시장이 외국인이 받치고 있다. 유일하게 외국인이 받치고 있을 정도로 외국인은 들어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나갑니다. 한국 사람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너너 현상, 자본의 공동화 속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윈블던 현상이니까 자, 1997년보단 오히려 뭐냐 속도도 빠르고 질적으로 그렇죠. 안 좋은 현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자, 지금 외국인이 들어와서 외형상으로 한국의 외환시장 그다음에 증시가 마치 주가가 코스피 지수가 2,700 거고 그다음에 원달러는 1,300, 1,010원 해서 마치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자, 외국인이 나간다면 갑자기 나간다면 서스타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주인 한국 사람들이 한국 환시에 있을 것 주인이 없다. 그러면 도로에서 가다가 이게 도로가 잘 포장되어 있는데 가는데 갑작스럽게 싱크홀이 팍 터지면 자동차가 어떻게 했습니까? 홍영표가 경험이 없습니까? 싱크홀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푹 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자연스럽게 정책 당국 입장이라든가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대목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게 지금의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이 외국인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싱크홀형 푹 꺼짐 현상. 이건 오늘 이 얘기를 하시면 시청자분이 정치라든가 외환시장에 참여하시는 분은 외국인들이 지탱되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는데 예. 지금 나가는데 삼성전자 팔고 엔비디아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분들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경제 변수에서 행태 변수, 비헤비어 베리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통제해서 컨트롤 베리어입니다. 근데 통제하지 못한 미국 사람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을 때, 서든 스탑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입장, 우리 증시를 사랑하고 우리 환시를 사랑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문제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짚어주신 서든 스톱, 사실 한 2달 정도 전쯤에 이 방송을 통해서 미리 진단해드린 바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1월 22일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체액에서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그때도 우리가 서든 스탑 얘기를 아마 왜냐하면 우리 투자 매력도가 없는 상태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러한 그 정책적 요인만 이렇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정책 요인에 의해서만 이렇게 엔달러 환율을 보고 원달러 하면 틀린다 하는 문제죠. 예. 그러면 투자에서 보면 외국 자본이 들어올 때 우리의 내심 투자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펀더멘탈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외국의 요인, 정책 요인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자, 이것이 안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서든 스톱 우려가 된다. 지금 뭐냐. 어제 외국 자본이 소폭 빠져나가는 계기로 이게 갑작스럽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든 스톱 2개월 전에 얘기했던 거 잘 아시죠? 잘 들어왔던 외국 자본이 어제 것처럼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 투자 매력이 없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환시라든가 증시는 외국 자본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탱되는데 자연스럽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자, 서든 스탑이 발생할 때는 어떠냐 하면 이게 단순히 외환위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복합위기로 전환되거든요. 예. 자막을 한번 돌려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 외환위기도 나올 수 있고 우리도 국가채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가채무도 나올 수 있고 또 실물경제 상황도 일본과 미국에 비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물경제 얘기가 이게 시간을 갈수록 다중복합적 얘기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2년 전인가 2년이 채 못됐습니다는 예. 2년 전에 취임할 때 한국의 복합위기가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외국 자본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데 빠져나왔을 땐 자, 서든 스탑 성격상 복합위기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럼 복합위기는 정책적으로 처방하기 어렵습니다. 예. 발생하면 복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 병이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있을 때는 아무리 명의라 하더라도 치유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서든 스탑이 발생하기 전에 코스피 증시가 2,700 갔다. 야, 내가 무슨 얘기냐?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책, 밸류업 대책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증시가 안정되는 거다. 이렇게 정책 당국자가 하면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복합 위기 오기 전에 예. 한국의 주인인 외국인은 한국인 빠져나가고 외국인이 됐자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더 면밀히 바라봐서 선제적으로 정책 당국자가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 싱크홀의 푹 꺼짐 같은 위기 현상에 누구나 다 지금 공감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선제 대응을 나와야 되지 않느냐. 코스피가 2,700, 환율이 안정됐다. 여기서 사실은 이걸 통해서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정책 당국자가 얘기해야 되겠느냐 하는 이 측면에서 한번 시청자분이랑 이런 그 싱크홀 푹 꺼짐 위기가 될 때는 어떤 쪽으로 복합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정책 당국자가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물어봐 주셨었죠. 싱크홀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물론 네,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영상을 보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갑자기 푹 꺼지기도 하고요. 아, 그럼요. 지금 예. 김채연 PD께서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푹 꺼지면서 저기 들어가면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조기 경보 체제를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얼리 워닝 시스템. 예.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자막을 통해서 조기 경보 체제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김채연 PD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크레딧 디폴트 스왑, 한국의 위기와 관련된 리스크가 급등하기 시작하면 경고 1단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율 변동이 지금 심해지죠. 그러면 경고 2단계에서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예. 그다음에 서든스톱이 발생하고 환율이 갑작스럽게 올라간다면 이걸 뭐 표준 편차, 장기 평균치 가지고 이제 얘기합니다는 시청자 여러분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경고 3단계, 노란불에서 주황길로 바꿔주고 실무 경제 우려가 침체가 될 때는 이걸 경고 4단계, 빨간불로 가야 된다. 아. 그러면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지금 환율 변동이 변동이 심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환율이 안정, 주가가 2,700 넘었다. 이게 뭐냐, 안심하지 말고 오히려 환율 변동이 심해지고 나중에 서든 스톱이 발생할 가능성에 해서 경고 2단계에 해당되니까 여기서 정책적으로 좀 정책 당국자가 이렇게 시그널 주면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위기가 빠지기 전에 2단계면 개인별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걸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정책 당국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기 경보 체제의 필요성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자, 끝으로 싱크홀형 위기랑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다음 달 총선과 맞물려서 제2의 IMF 위기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가능성 얼마나 됩니까? 네, 사실은 그 싱크홀 위기, 푹 꺼짐 위기는 우려가 되는 측면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일부 이렇게 총선을 겨냥해서 IMF 위기가 온다. 이거 가능성 없습니다. 요거는 가능성이 너무 비약적입니다. 예. 우리가 모리스 골든스타인이라든가 캐나다 중앙은행이 얘기하는 외채 채권 상환 계획 가지고 이걸 분석해 보면 한국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 싱크홀 푹 꺼짐 위기를 낼 때는 우리의 펀더멘탈 투자 매력을 증대시켜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 매력, 인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인구 예. 절벽이 연일 문제가 되죠. 그렇죠.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적 증대 대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고령화 인구 활성화 방안, 지금 고령화 인구 활성화 방안을 얘기합니다. 예. 이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젊은 사람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그 금융사의 오너들이든가 뭔가 인터뷰를 하면서도 이 능력도 한데 그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는 이게 사실 지금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국이 지금은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돈 가지고 1억씩 퍼줘? 얼마씩 퍼줘? 이게 대책은 아니거든요.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많이 나가야 됩니까? 그렇죠. 있는 자원 잘 활용해야죠. 있는 자원이 뭐냐? 있는 자원이 50세, 60세 하는 이런 사람들이 100세까지 갈 땐 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그 사람 활용해야죠. 그다음에 자본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속세 대폭 감면해서 좀 외국 자본 좀 유입하고 예. 총 요소 생산성 측면에서는 기업 규제 완화하고 그다음 부정부패 청산하고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투자. 지금 증권사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 지금 실패해서 국민들한테 40% 50%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미국 주식이 떨어졌을 땐 지금 미국으로 몰려갔던 일본 주식이 떨어질 땐
해외 부동산 꼴 나오거든요.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맡겨놓지 마시고 해외 부동산 실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산지적 삼아서 증권사에 맡겨놓지 말고 해외 주식 투자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해외 주식 투자 개인 투자가 이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예.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싱크홀령, IMF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